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17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1%죠. 하락했고요. 코스닥 1.4% 정도 하락했습니다. 둘 다 오늘도 좀 하락을 했고요. 계속해서 약세를 띠는 움직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는 사실 오늘 좀 반등을 좀 해줬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약세를 좀 띠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북한발 그런 위기감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뭐 환율이 높은 방향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계속해서 위기감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 투자자는 크게 나가지 않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매도했고요. 사실 매도량에 비해서 좀 지수가 좀 많이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저점을 잘 지켜주다가 2900선을 깼습니다. 그래서 오늘 2900선 아래로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요. 사실 이전과 비슷하게 또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점 라인이 무너졌습니다. 이 최저점 라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또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사실 이런 이평선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코스피의 형성, 주가 형성 자체가 사실은 올라갈 듯한 그런 모습은 아니고 계속해서 횡보 혹은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저점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2700선까지도 좀 코스피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하향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해외 증시가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된다면 또 이제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나오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간 꾸준히 들어오던 외국인 투자자가 뭐 오늘 크게 많이 매도하진 않았지만 매수세를 멈추고 이제 매도를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다음 날부터는 계속해서 매도로 이렇게 접근을 좀 하고 있는데 꾸준히 매도로 이어갈 것인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매수를 꾸준히 하기보다는 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그렇게 반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좀 불안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힘이 계속 빠지는 모양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확실히 수급이 좀 크게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제 어떤 테마 종목 위주로 좀 상승 하락이 반복이 좀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좀 약세를 띠다 보니까 저점 라인을 형성했던 그런 종목들도 좀 이제 저점 라인을 깨는 힘없이 이제 거래량이 죽은 채로 깨져버리는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 위주로 좀 분석을 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그런 체력 싸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초는 이제 이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지만 분명히 이제 코로나로부터 회복세가 강조가 되면서 실적주 위주로의 그런 상승이 다시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 자체는 지금 당장은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점 라인이 깼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은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점 라인 1040포인트에서 950포인트까지 지금 거의 쭉 떨어졌고요.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수 자체가 10%는 그냥 떨어져 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지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봉으로 인해서 사실 코스닥의 그런 추세 자체도 좀 무너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세기형 수렴 패턴에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90포인트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섣불리 지금은 진입하기보다는 증시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코스닥에서 계속 빠져나오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는 뭐 계속해서 나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고 해외 증시도 좀 상승을 반등을 했지만 반등다운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방향, 유동성 위기에 대한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반등해줄 자리 반등해주면서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상승 패턴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점 부분에서 좀 횡보를 하는 모양이지만 그래도 저점 라인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면 1200원까지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증시의 이런 디커플링 현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제 1.8%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7% 후반대에서 뭐 크게 많이 오르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면서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채금리가 2%대로 진입을 했을 때 이제는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주식시장이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막상 이제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을 때는 잠깐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때부터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실적에 대한 회복감으로 네,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이 증시시장 재미없지만 그런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350원 하락해서 1.7% 하락했고요. 19,8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증시 분위기가 또 좋지 않았고요. 코스피가 또 저점을 깰 정도로 네, 증시가 시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도 좀 하락이 나왔고 사실 오늘도 두산중공업이 연일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만 크게 막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지수 따라서 그냥 천천히 그냥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이런 하락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 자체도 시간에도 거의 없었고요. 일별 거래량도 340만 주 정도로 뭐 크게 우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500만 주 미만으로 계속 좀 유지가 되면서 네, 지금 단계에서는 올라도 별 의미가 없고 내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 만큼 내렸다가 오른 만큼 내렸다가 그냥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유상증자 가격 결정과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 매매 그 주에 어떻게 가격을 형성하는지, 네, 그다음에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공매도라든지 가격 형성이 되는지 좀 주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계속 강조되어 왔던 그런 원전 시장이 이제 진짜로 가시화가 되어서 실적화가 되면 이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것도 이제 희망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실 두산중공업이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는 거래량 자체가 한 1000만 주, 2000만 주, 그죠? 한 1500만 주 이상은 좀 실려줘야지 의미 있는 방향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사실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거래량이었고요. 지금 단계에서도 사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크게 의미 없이 주가가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고점 자체가 조금 더 못 가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크게 뭐 중요한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세기형 패턴으로 해서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예상을 좀 했는데 역시나 이제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트 자체를 그렇게 100% 맹신을 하지 말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그냥 장기로 좀 지켜보시면서 이런 장기적인 추세만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뭐 저점 라인, 네, 19,400원까지도 이 저점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저점 라인은 뭐 무난하게 지켜주지 않을까. 내일도 이제 증시가 좀 하락을 한다면 두산중공업도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조금 더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점 라인 이 정도는 지켜주면서 주가를 형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241선이죠. 이 정도는 이제 18,600원 정도. 그까지는 웬만해서 이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제 쭉 떨어뜨린다면 네, 바로 이제 V자로 올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상증자 가격 형성과도 좀 직결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한 번의 파동, 그리고 두 번의 파동, 그리고 세 번의 파동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쉽사리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이전에도 한번 이 흐름을 태워서 곧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한번 고를 파면서 241선 근처까지 한번 떨어뜨리고, 그대로 이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 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시면 절대 이런 구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수렴 구간을 만들고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패턴을 가졌을 때는 좀 리스크 차원에서 이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라든지 그런 수익 실현을 얘기를 할 텐데 절대 이런 갑작스러운 V자 상승 패턴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일반적인 그런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 개인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차트를 따라가는 분들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조차요. 그래서 어, 사실은 누군가가 이렇게 차트를 분석했을 때, 두산중공업 차트를 분석했을 때 이런 상승이 나온다고 예상을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패턴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241선에 따른 그런 장기 이평선 돌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슈팅까지는 예상이 되지만 사실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이제 이렇게 주가가 뻥튀기가 되는, 그죠? 여기서 15,000원까지 올라가는, 5,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급등 패턴은 절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을 포착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주가가 가치가 떨어져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가져가는 게 네, 사실은 좋습니다. 네. 정말 이제 분석을 잘하고 뭐 트레이딩을 잘하고 그런 뭐 구간마다 그런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다른 신호라든지 그런 걸 잘 포착을 하셔서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계속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두산중공업이 별로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패턴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그런 주가 움직임도 좋지 않고요. 거래량도 한번 터질 때만 터지지 사실은 중간중간에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투자를 유도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산중공업이 별로 좋은 종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차트를 분석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죠. 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을 주목을 하고 있고 올해가 그 두산중공업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끝마친 상태고요. 실시간으로 이제 재무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재무가 개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죠. 사실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그런 캐시카우가 좀 빠지면서 그런 공백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그 공백기가 크진 않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거의 뭐 10년 이상의 사이클이죠. 거의 20년마다 돌아오는 그 원전 사이클이 이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본격적인 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이집트 원전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원전이 이제는 그 모습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제는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고 SMR이라든지 그런 신규 원전 4세대 SMR로 통해서 기존의 그런 위험성을 많이 떨어뜨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추가가 된다면 앞으로의 이 원전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는 기존 원전에 대해서 해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원전 해체 시장도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핵 폐기물에 대한 네, 그런 개발이 필요합니다.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SFR이죠. 그래서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그런 기술도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원전 하나만으로도 두산중공업이 충분히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소에 대한 수소 산업의 확대입니다. 뭐 수소 에카플랜트, 수소 가스터빈 이쪽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하고 있고 수소 이제 뭐 풍력
해상 풍력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 시스템까지 두산중공업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퓨얼셀 자회사는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를 이제 계속해서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중동 그쪽 대통령님이 이제 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뭐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중동 쪽에서도 그 풍력 에너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 산업을 또 수주를 좀 한다면 이런 이제 두산그룹 차원에서의 수소 지금 산업이 굉장히 잘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또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도 지금 뭐 화력발전소가 좀 빠졌지만 기존의 사업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기존 사업에서 신성장 사업이죠. 수소 사업과 이제 ESS라든지 아니면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해상풍력과 이제 수소 산업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수주는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중간에 실제로 이제 앞으로의 신성장 사업 역할도 하고 실제로 수주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원전이라든지 ESS 이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한번 계단식으로 패턴,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큰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파동이 왔을 때 만약 두산중공업이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 가격대가 형성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이제 제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때는 이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한번 올라가면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이 정석이기도 하고요. 그 적정 평가, 가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이제 더 올라가는 데에는 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파동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일단은 세 번째 파동을 한번 더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까지 지금 1년간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 정도부터 좀 방송을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이런 과정을 좀 겪어오면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보통 분들은 이제 이런 구간도 못 버티고요. 이런 구간이 와도 이제 뭐 파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때는 이제 제가 분할 매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파동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너무나도 급격히 올라갔을 때는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도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합병 신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떨어진다라고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큰 방향만 좀 집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뭐 여기서 뭐 아래 위로 올라가든 뭐 여기서 횡보를 하든 큰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기서 올라가는 이 패턴, 여기서 이 신주인수권 혹은 유상증자 가격 결정 상황에서 이 상승 패턴이 나오는지 그리고 유상증자 신주가 발행되었을 때 좀 조정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올 때는 이 241선이라든지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지켜주는지 네, 그런 패턴을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점점 치솟기 시작할 때 그때가 두산중공업이 출발하는 그 시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주목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 지수가 뭐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뭐 크게 뭐 부담감을 가지시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좀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해도 될까요? 매수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시점, 그 시점을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좀 이 평균 단가가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런 구간이 거의 베스트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최저점이죠. 그래서 241선을 지켜주는 선에서 이런 아래 구간, 아래 박스권에서 박스 하단을 내려왔을 때 특히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기회입니다. 19,000원대죠. 그래서 좋은 기회지만 사실 지금 당장에서는 제가 댓글에서는 좀 지켜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시장 자체가 지금 코스피도 하단이 좀 무너졌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 지수 자체가 좀 무너진다면 그런 패턴을 깨고 또 예상할 수 없는 패턴으로 또
밑으로 한번 눌렀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을 때 그때는 좀 확실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하는 1차 밴드는 26,000원, 2차는 그 이상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월봉도 옆으로 잘 횡보하고 있고요. 뭐 크게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 22,000주 매도했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 48,000주. 오늘 뭐 거의 거래는 없었고요. 특별한 거래는 없었고요. 금융 투자는 지금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보험과 투신 투자자가 최근엔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뭐 전체적인 수량 자체는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1월 들어가지고는 투신 쪽에서는 좀 매도가 나오네요.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 뭐 거의 뭐 매도 없었고요. 3,000주 정도. 그래서 꾸준히 이제 올해도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점. 사모펀드도 매도 쪽. 그래서 뭐 이 수급 자체도 뭐 하나하나를 뭐 매일매일 뭐 주목을 계속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만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뭐 하루 팔고 하루 사고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가 사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공매도와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매도와 이 외국인 투자자의 그 움직임, 그러니까 큰 방향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준은 아무래도 신주 상장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 그래서 3월에 이제 크게 신주가 상장되는데 그때까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연기금 투자자. 그죠?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해서 두산중공업 지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특히 450만 주 이 대부분을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 2달 동안요.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무래도 신주 상장으로 인해서 지분이 늘어날 텐데, 그때도 꾸준히 매수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신주 그 증가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매도가 나올 것인지,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인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급도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늘었었죠. 네. 제가 이제 확인을 이제 잔고 자체는 못했는데 지금 1,420만 주, 1,320만 주까지 줄었다가 또 이렇게 100만 주가 잔고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매도 거래도 좀 많았습니다. 보시면은 96만 주, 그 다음에 14일에는 117만 주, 13일에는 140만 주 정도. 그래서 거의 뭐 3일 동안 100만 주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가.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의 이 거래량 자체가 지금 300만 주, 400만 주 정도인데 지금 100만 주 이상, 100만 주 정도까지 이렇게 공매도 거래가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 전체 거래량 대비 많은 양이 공매도에 들어가고 있다. 한 30% 정도가 30% 이상이 공매도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토요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리뷰를 좀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 13일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공매도가 평소에 뭐 크게 움직임이 없다가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공매도가 많이 실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잔고 자체도 좀 많이 늘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공매도에는 업틱룰 적용과 업틱룰 예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총 거래량이 나오게 되고요. 업틱룰 적용이라는 것은 이제 평소에 뭐 업틱룰이 적용되어서 그 호가 아래로 그냥 던질 수 없게, 네, 공매도가 던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예외사항이 되었을 때는 그 호가 아래로 이제 공매도를 던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익 공매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대부분이 이제 평소에 대부분이 이 업틱룰 적용을 해서 공매도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3일 동안은 이 업틱룰 예외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거래일 대비, 그죠? 하루 거래량 대비 업틱률 예외가 훨씬 많은 날이 지금 3일 중에 이틀을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 날은 굉장히 특이한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도 이제 한 번 더 많았네요. 12월 29일. 뭔가 그러니까 업틱률을 예외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13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사실 예외라는 상황이 한 7가지인가 정도가 있는데 그걸 좀 다 확인하기 어렵고요.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여기 가져왔는데 두산중공업 이제 상장 안내라고 해서 보통주 추가 상장 및 신주 인수권 증권 변경 상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워런트 신주 인수권 부사체에 대해서 보통주가 이제 추가 상장이 되는 그런 공시가 나왔었죠. 이걸 제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근데 13일 기준으로 공시가 나왔고요. 상장일은 18일, 1월 18일에 진행이 되고 주식수는 83만 주가 이제 30만 주. 그러니까 워런트 1과 워런트 2가 있는데 그 각각 이제 80만 주, 83만 주, 30만 주 정도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3만 주 정도가 이제 신주 상장이 되고요. 그 워런트 중에 하나는 이제 4월 4일까지죠. 네, 4월 4일까지 되는 워런트 1이고요. 워런트 2가 7월까지인가요? 네, 그렇게 좀 제가 보았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요. 신주인수권 행사 기간이 이제 7월 1일까지고요. 네, 워런트 1은 4월 4일까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워런트 1 같은 경우는 만기가 거의 다 되었고요. 한 3개월도 채 안 남았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시를 좀 확인했을 때는 이게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샀다가 이제 매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그냥 차익만큼 그냥 얻는 것이고 손해를 본다면 손해를 얻는 것인데 이제 권리를 행사했을 때는 이제 그 채권 금리죠. 네, 채권에 대한 수익률은 그대로 얻고 거기에 대해서 신주 상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네, 본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아까 공매도와 이 워런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옵팅룰 예외 적용에 워런트 신주 상장에 대해서 그 투자자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 워런트에 대한 그 본주를 공매도를 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3일 딱 기준, 그 기준일로부터 그렇게 공매도가 급증을 하면서 이렇게 업팅룰 예외가 나왔다는 것은 특이한 상황이 생겼고 지금 그 13일 기준으로 이 신주 상장이 된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왔다는 거죠. 아무래도 권리 행사에 대한 그런 그 공식적으로 그 기준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3만 주 이게 뭐 모두 다 그 투자자 공매도를 때리는 그 투자자에 대해서 생긴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이 신주 상장에 대한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공매도가 이렇게 막 100만 주씩 많이 늘었지만 실제로는 주가 자체는 막 찍어 눌리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고요.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되면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대차 잔고도 사실 많이 늘었었죠.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공매도가 쓰이면서 같이 좀 늘어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오늘도 체결이 500만 주, 그래서 잔고 자체는 9,200만 주까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두산중공업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거기에 대해서 막 엄청난 악재가 나와서 이런 이 예비 공매도가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특이사항은 한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도 외국인 당일 네, 112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전일과 오늘도 팔았고요. 그 전일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뭐 워런트를 이용해 가지고 본주 매도에 대한 권리가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본주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유상증자에 대해서 유상증자 참여를 하려면 그 유상증자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며칠까지였는데 지금 이제 공매도를 쳤을 때는 아마 참여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외국인에 대한 의도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신주 상장에 대해서 그런 물량 자체를 미리미리 매도를 하면서 좀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랬죠. 유상증자를 하고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되었을 때 공매도 상환이 대량으로 진행되고 대차 상환도 대량으로 진행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지분이 갑자기 늘어난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워런트가 계속
이제 만기가 다가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좀 상환이 좀 될 것 같은데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아무래도 이 공매도 거래 대부분은 이 외국인 쪽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거래원을 좀 보았을 때는 확실히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그런 거래원이 매수 상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뭔가 공매도 거래를 통해서 아니면 본주 매도를 통해서 아니면 그런 뭐 순환 매매를 하는 것인지, 네, 어느 지분을 일부분에서 어떤 증권사에서 파는데 어떤 증권사에서 이제 받아주는 거죠. 뭐 그런 이런에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인 건지 사실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추측뿐이죠. 아무튼 메리츠 쪽에서는 갑작스럽게 등장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매수량이 상당히 좀 들어왔고요. 이베스트라든지 메릴린치를 통해서는 꾸준히 좀 매도가 나오는 방향이고요. 우리는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좀 팔고 이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뭐 두산중공업만 쭉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증시 하락에 대해서 그냥 일부분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공매도로 이제 주가를 찍어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갭으로 막 떨어지거나 막 엄청나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저점할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때려박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아니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크게 엄청나게 막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늘어난 건 확실히 좀 좋지 않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경계를 하되 너무 거기에 막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일단 대차장고도 많이 늘었지만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앞에 얘기가 좀 길었네요. 차트라든지 뭐 공매도에 대해서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우리 가던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소식을 좀 여러 개를 들고 왔었는데요. 뭐 시간이 좀 너무 지체된 것 같아서 일단 핵심만 좀 얘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원전 시장입니다. 국내 원전 시장에서 이 경북 쪽에서 뭔가 탈원전으로 인해서 피해가 좀 막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도 차원에서 이렇게 좀 피해 보상을 해달라라는 공식적인 그런 이제 제안을 제의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도 차원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울진, 신한울이죠.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와 그다음에 경주의 SMR 특화 국가 산단 조성을 이렇게 또 이렇게 내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선 후보님들께서 지금 이제 확실히 신한울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뭐 제가 네,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좀 원자력 인식이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는 더 악화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의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이 원전 인식도 좀 많이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내수 시장이 살아난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해외 수주도 해외 수주지만 내수 시장에서 이제 죽어있던 그 산업이 살아나면서 이제 그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실증이죠. 부품들에 대한 실증,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더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신한울 원전 3, 4호기에 사전 제작비죠. 이 기자재 사전 제작비 5천억 정도가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비용이지 두산중공업이 이 신한울 원전 3, 4호기에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개가 된다면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 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제 다시 회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또 추가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전 3, 4호기 신한울 원전 3, 4호기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SMR이죠. SMR은 당연히 주목해야 됩니다. 이 경주 차원에서 이제 SMR 특화 국가 산단 조성 사업비가 이제 5,800억 정도인데요. 2030년까지 SMR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육성을 하고 원전 기업들의 대거 집적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 원전에 대해서 원전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신사업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었고요.
5년간이었나요? 6년간이었나요? 네, SMR이라든지 그 핵 폐기물 처리라든지 원전 안전에 대해서 그런 R&D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거기에 추가로 이제 경북 쪽에서도 도 차원에서 또 이걸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대찬성이죠. 네, SMR에 대해서 투자가 이제 완전히 좀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선두주자였는데 지금 많이 뒤처졌습니다. 확실히. 이미 미국 같은 그런 기업들은 거의 개발을 끝내고 이제 상용화, 그 다음에 MOU 체결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스마트 그 SMR이죠. 그건 이제 2027년까지, 2028년까지 끌어버리면, 네, 이제 사실 SMR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채워졌을 때 그걸 이제 또 시장에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지금 개발을 하고 좀 이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 크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SMR이라는 것은 또 이제 수소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린 수소 생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죠. 그 고온가스를 이용한 SMR, 차세대 SMR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아주 좋은 이 원자력 발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그죠? 경북 살리기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앞으로의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원전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K텍소노미에도 SMR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이 나올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EU 그린 텍소노미 그죠? 원전이 포함될지 안 될지는 원래는 18일에 결정이 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네, 다음 주인가 뭐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은 제가 찾아봤는데 따로 뭔가 국내에서는 아직 기사화되진 않은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이제 조단위 성과 기대는 계속 하고 있고요. 4월경에 이제 이집트 원전 마무리 그래서 2조에서 3조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이 수주를 한다면 한 수천억 가까이 수천억 이상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그 UAE에 이어서 이제 이집트 그러니까 사막에서 벌써 두 번째 이 원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 시장도 이 노려보았을 때 앞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로 체코라든지 폴란드 이런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코바니 지역에 1200메가와트급 원전 한 기 건설을 추진 중인데 이제 이달 말까지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프랑스 3개국 공급사를 대상으로 안보 평가를 마치고 다음 달 이제 입찰 안내서를 발급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 안내서를 받으면 이제 상반기 내로 그걸 마무리를 하고 이제 빠르면 하반기 혹은 이제 내년 정도에 이제 완전히 최종 협상자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폴란드도 상당히 이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착공 시기를 보았을 때는 이미 이제 2024년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폴란드고요. 폴란드는 6기, 그 다음에 체코도 사실 두코파네와 테멜린 2개가 있는데 최대 3기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스페인이라든지 뭐 다른 그런 국가들도 이제 노후화된 원전에 대해서 그 원전 기자재를 또 추가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재 수주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루마니아라든지 그쪽이죠. 그 다음에 뭐 루마니아 시장은 또 이제 SMR과 관련해서 또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중공업이 합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찾아보면 정말 좋은 소스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런 주가가 뭐 당장 반응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그 가치에 맞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일마다의 그런 흐름을 너무 중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런 큰 흐름을 깨지 않을 때까지는 차분히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내일은 조금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뭐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뭐 크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황은 네,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소스 정도만 계속 주시를 하고 큰 흐름만 주시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